이번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들려주신 실화입니다. 오늘은 윈잭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윈잭님은 평소에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종종 접하곤 했지만 오늘 이야기만큼은 정말 손에 땀이 맺힐 정도로 무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바람이 도는 이 계절,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모습을 뒤쫓던 적이 없어서 궁금해하셨죠?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초에 조금이라도 스포일러를 할까 고민했지만 차라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알고 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실의 뿌리를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업계에서 일했던 한 사람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들려왔던 이야기다. 듣는 내내 소름이 끼쳤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매각 지역에 위치한 태림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인공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재옥 씨였는데요. 그와 저는 직접적인 친분은 없지만 서로 몇 번 마주쳤던 사이입니다. 당시 재옥 씨는 한 브랜드 매장에서 다른 브랜드로 이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예전에 첫 번째 매장에서 일하던 시절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동차 매장은 외관상으로는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적게는 15명, 많게는 20명 정도의 영업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선후배 관계가 생기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은 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체험 근무를 거쳐야 했죠. 재욱 씨가 일하던 그 매장에는 당시 동료들 사이에서 권 대리라고 불리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인물을 권 대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권 대리는 겉으로는 근육질의 좋은 체격에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거칠고 미래 질서를 무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선후배 구분 없이 거칠게 대했지만 실적은 꽤 괜찮게 나왔기에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권 대리라 매장이 자리 잡은 이후로 신입 사원들이 새로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누가 새로 들어와도 권 대리의 거칠고 무례한 태도에 거치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다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매장 분위기를 꽉 쥐고 흔드는 존재였던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점점 더 어두워지고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자동차 영업이라는 세계는 신입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다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금세 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곳 매장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권 대리라는 인물이 사실상 신입 사원들을 영원히 쫓아내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선배들이 왜 그런 권 대리를 말리지 않았냐고요?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사실 신입이 오래 버티는 걸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선배들은 애써 모른 척하며 지켜보기만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또 선명히 신입이 입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를 현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현수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로 패기 있게 이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초반에는 기본 교육을 받고 몰톨레임 훈련을 하며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권 대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괜히 불만해서 엉뚱한 테스트를 시키고 대답을 못하면 면밤을 주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모자비하게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입서원이 매장에 들어오면 처음 석 달은 오전 5시까지 출근해 시승차를 정리해야 했고 하루에도 10건, 15건씩 타이어를 광내는 고된 일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묵묵히 받아들였고 그 모습에 선배들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권 대리는 그런 현수를 보며 이제는 술자리를 핑계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권 대리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웠습니다. 낮에는 든든히 버티지만 해가 지면 꼭 술집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죠. 권 대리는 현수를 데리고 밤새 술을 커마셨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술자리를 이어가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면 회의가 끝나자마자 조조 시간 눈을 붙이고 다시 또 하루 종일 현수를 쥐어짜듯 굴렸습니다. 그런데도 현수는 꼿꼿하게 버텼습니다. 주변 선배들도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다들 현수 참 대단하다고 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제 지인 역시 현수에게 다나나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현수는 웃으며 힘들지만 버텨보겠습니다. 이겨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권 대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사람을 망가뜨리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밖에 잠을 재우지 않고 각종 심부름을 시키느라 길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수는 꼿꼿이 견뎠습니다. 결국 권 대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현수의 부모님을 모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권 대리는 현수를 붙잡고 아니 그렇게 공부 잘해서 뭐했냐 그럴 거면 판검사나 하지 여기 와서 잘난 척할 필요이 있냐 라며 끝없는 비아냥과 조롱을 커부었습니다. 현수는 그저 차 가격과 옵션을 정확하게 메우고 손님에게 성실하게 설명했을 뿐인데 말이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노력이었는데도 권 대리는 오히려 그런 성실함을 깎아내리려 했던 겁니다. 현수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를 깊은 상처가 그 젊은이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을 겁니다. 현수와 그렇게 고개 숙여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말대꾸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90도로 인사하며 물러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잠시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권 대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현수의 대학을 언급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여기 와 있는 거 보면 내 부모님도 참 고생 많으셨겠다. 돈 아니면 저런 데 못 갔겠지. 라며 현수의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이 말에 평소 아무리 참아왔던 현수도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순간적으로 발끈했지만 끝내 감정을 억누르며 예의를 지켜 인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지인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부터 현수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권 대리가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해도 현수는 단 한 번도 대꾸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모든 지시에 묵묵히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며 극도의 충성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수는 새벽 3시에 불려나와 술을 마셔도 권 대리가 갑자기 차량 선김을 다시 하라고 명령해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웃으며 모든 지시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차량 검수, 파손, 다좀 서드레실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권 대리에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수는 마치 권 대리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의 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절친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완벽한 지종관계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입사한 지 거의 2년이 되었을 무렵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수는 그동안 정말 올곧고 성실한 사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자동차 영업업계에서 가끔씩 터진다는 끔찍한 사고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차량 대금을 직접 받아 바로채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현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통 차량 대금은 회사 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고객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차량 인도에 시간이 좀 걸린다 라는 핑계로 고객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내자는 발칵 뒤집혔고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성실했던 그가 어쩌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3개월이 지나자 결국 기다리던 고객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장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고객은 사무실까지 올라가 대리점 대표를 찾아가 따졌고 대표는 깜짝 놀라 계좌를 확인해 보았지만 대리점으로 들어온 차량 대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대표는 고객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진행했고 현수는 순식간에 3억 처리 미기에 모이게 됐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수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듣고 급히 내려와 모든 차량 대금과 합의금까지 일시불로 단죄하며 사건을 덮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수의 평소 행동을 잘 알고 있던 제 지인은 사건 이후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너도 이제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조언했지만 현수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는 짧은 말만 반복했을 뿐 자세한 사정은 끝내 털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 대리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 현수는 마지막으로 권 대리에게 다가가 정말 죄송한데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권 대리는 반탈에 잘라버렸습니다. 야,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난 내가 쓰레기인 줄 알았다. 지금 와서 무슨 염치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라 라며 온갖 욕설과 모욕을 커부었던 겁니다. 물론 현수가 저지른 일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탁조차 짓밟아버리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까지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현수에게 돌아갔고 그는 회사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고를 쳤던 만큼 다시는 그 업계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년쯤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그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밀수를 커마시고도 아침 출근만큼은 탈같이 지키던 권 대리가 출근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이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권 대리가 살던 원룸의 공동현관 입구에서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양쪽 아킬레스건이 절단되는 끔찍한 테러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권 대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병문안을 간질 지인은 권 대리가 한쪽 다리 신경까지 손상되어
앞으로는 정상적인 보임이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쪽 다리는 수차례 수술을 거쳐 바깥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권 대리는 평생 불편한 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지만 속으로는 심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워낙 평소 권 대리의 힘실이 좋지 않았기에 그가 당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권 대리는 그렇게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권 대리가 입원한 경위를 자세히 들어보니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원룸으로 돌아가던 중 뒤에서 한기한이 접근해 CCTV에 찍힌 장면으로는 뭔가 둔탁한 물건으로 권 대리의 목덜미를 가격하고 술에 취해 중심을 잃은 권 대리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자 비아는 주저없이 아킬레스건을 절단하는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비아는 범행소 재빠르게 현장을 떠났고 이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권 대리를 습격한 인물은 지치자로 분류되었고 단순한 모발적 범행으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충격을 받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럴 만도 했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 대리의 평소 행실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누군가 억눌린 분노를 터뜨렸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지측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사건이 어느 정도 사람들 지역에서 흐려질 무렵 약 서너 개월쯤 지나 제 지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다름 아닌 그때 그리스님 현수였습니다. 현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즘은 차분하게 살고 있어요. 라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수는 이어서 사실 이번에 제가 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매장에 들르면 예전에 알던 선배님 얼굴 볼까봐 좀 그렇다. 밖에서 따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인은 흔쾌히 수락했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에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권 대리의 근황이 오갔습니다. 지인은 권 대리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쪽 다리는 평생 정상적으로 쓰기 힘들 것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찬수는 겉으로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잠시도만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찬수는 곧 그래도 인사는 한번 드리고 싶다 라며 다음날 아침 회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권 대리는 예상대로 이다. 너는 그만두고는 연락 한 번 없다가 뭘 또 나타납니다. 라며 거칠게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가볍게 웃으며 받아놨고 권 대리 앞에 앉아 차분히 눈높이를 맞추어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님,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또렷하게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다가 곧장 목숨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한때는 신하나 쓰지 못했던 한수가 이제는 단단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권 대리는 팔을 내지도 손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그저 조용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선배님,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긴다고 정말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이 매장 안을 쩌렁쩌렁 몰릴 만큼 묵직하게 꽂혔습니다. 권 대리는
기지를 버리지 못하고 옆에 있던 못발을 집어들어 던지려 했지만 현수는 단숨에 드는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사람들 앞에서 권 대리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는 하루에 한 번꼴로 매장을 찾아와 권 대리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처음엔 괴로워하던 권 대리다. 나중에는 아예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되었고 그제야 현수는 권 대리에게 단하다 담담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정말 쌓인 게 많았습니다. 담배 냄새 맡을 때마다 울컥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말했지만 권 대리는 여전히 미친놈이랍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현수는 오히려 권 대리를 극진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장에 찾아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진심을 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현수는 마음이 착하구나 하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권 대리는 점점 심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출근만큼은 꼬박꼬박 지키던 권 대리가 어느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활치료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지만 3일째 출근을 하지 않자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권 대리 집에 찾아가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결국 가족에게 연락해 문을 열었더니 끔찍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권 대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었던 그는 방문 손잡이에 끈을 묶어 생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내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고 복렴한 자살로 판명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렸고 현수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울음을 참지 못하고 끝내 흐느끼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둘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현수를 달래려 데리고 나간 제 지인은 담배를 피우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살면서 쌓인 업보가 결국 자업자득으로 돌아온 걸 수도 있다. 그러자 현수는 차분하게 소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복수가 많은데 이렇게 서만하게 봐버리면 어떡한다. 나는 아직 보여줄 게 많은데 라며 이를 안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지인은 순간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구나.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결국 잔지까지 따라갔습니다. 권 대리의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때까지 조용히 모든 과정을 지켜갔고 어떤 표정도 짓지 않은 채 묵묵히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현수가 그렇게 장례식장까지 따라간 후 시간이 흘러 고인의 49제를 지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고인이 무침터가 이상하게도 안정되지 못하고 가족들이 다시 땅을 고쳐야 할 정도로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고인은 땅 속에 묻혀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예인지 땅 위로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누군가 무덤 위에 소금을 잔뜩 뿌려 놓았고 그 흔적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주변에는 누가 다녀갔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털에 다시 타로가 발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이 일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산소가 밀단 곳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의자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에 나섰고 범인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갔다는 사실까지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흔적이 끊겨 결국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그렇게 주버소조차도 편히 쉬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내잔 사람들 몇 명이 자연스럽게 모여 오랜만에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원에는 예전에 봤던 그 밝은 현수의 모습 그대로 농담도 하고 웃으며 술을 마시면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조금씩 오르고 긴장이 풀리자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서 지금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혼자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마친 후 현수의 원룸에 들러 맥주 한잔하고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름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맥주를 마시고 과자를 먹으며 소소한 시간을 보내던 중 현수가 잠깐 실어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제 지인은 맥주를 훌쩍이며 무심코 방안을 둘러보다가 테이블 위에 손톱깎이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현수는 평소 손톱을 깨물어 뜯는 버릇이 있었는데 손톱을 깎다가 옆에 튀어나와 있는 걸 정리하려던 듯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이블 밑을 무심코 들여다본 순간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몇몇치 달력이 빽빽이 쌓여 있었고 단 날짜마다 빨간색 첨번펜으로 선을 그어가며 하나하나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루를 살아낸 표시를 남기듯 철저하게 체크되어 있던 것입니다. 제 지인은 이 친구는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왔구나 하며 대견해했습니다. 하지만 달력 한쪽을 넘기다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특정 날짜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던 날에도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날 이후로 모든 시간이 정지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섬뜩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맥주를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번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력에 동그라미 쳐져 있던 날짜, 그 날짜나 바로 권 대리가 테러를 당한 다음 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현수와 대화를 나눴을 때 그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흔적은 도저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가족들에게 물어봤지만 당시 경찰 수사에서도 현수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는 제외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인은 마음 숨구석에 지울 수 없는 찜찜함을 간직한 채 조심스레 그 기억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도 현수와 두어 번 더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복수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수란 내가 성공해서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혹은 직접 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수의 복수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복수란 상대를 직접 해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평생 동안 불행하게 만든 후 옆에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절망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지인은 진심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단순히 미워하고 저주하는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채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니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걸 본과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느꼈던 소름 끼치는 단점은 나중에 권 대리의 장례식장에서 현수와 보였던 행동들과
금이 이상한 발령의 동그라미와도 어쩐지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퍼즐처럼 딴맞아 떨어지는 지문이었습니다. 결국 제 지인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현수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그 어떤 만남도 취했습니다. 다시는 그 섬뜩한 복수의 그림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초, 제 지인은 차를 턴대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우연히 경찰관 고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살아있었던 묻지마 폭행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고 그 경찰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는 묻지마 범죄처럼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없는 증오와 복수가 존재한다고. 그리고 다툼은 그 시작이 아주 작은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2009년부터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당시 경찰관은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검행이 이루어졌냐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브로커가 인근 다른 나라에 연락해 몸을 팔겠다는 사람을 구해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태다. 약속한 날짜나 되면 그들은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오직 단 하루 약속된 날짜만을 위해 한국에 오고 일을 끝내자마자 미리 예약해놓은 항공권으로 인천공항에서 바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내 체류 기록도 거의 남지 않고 CCTV나 출입국 기록을 통해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류의 사건들은 수사 자체가 매우 어려웠고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묻히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제 지인은 이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 현수와 고객의 돈을 횡령했는지, 왜 갑자기 다시 나타났는지, 왜 복수에 대해 그렇게 섬뜩한 철학을 이야기했는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솔직히 듣는 내내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도 과거에 잠깐 브로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 세상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준 작은 상처가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엄청난 증오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오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은밀히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평생 동안 옆에서 도와주는 척함이라 내가 서서히 무너지는 걸 지켜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신이나 초자연적인 공포도 무섭지만 사람이 사람을 향해 품는 이런 지독한 악의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 현수는 지금은 어엿한 학원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지인이 직접 그가 일하는 학원 홈페이지를 보여주었는데 강사진 소개란에 현수의 얼굴이 뚜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지만 그가 품고 있는 내면을 알고 나니 그 모습조차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식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천천히, 조용히, 확실히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비심이 아니라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짧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갈 이야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정말 깊은 공포로 다가왔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이라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일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둠의 세계에 몸담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진짜로 자동차를 파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진짜 세상은 영화보다 더 무서울 때가 많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나 있을 것 같던 일들이 사실은 철저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때로는 영화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자동차 영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복수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권 대리 역시 잘못한 것은 맞지만 복수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무서운 악의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겉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